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이론입니다. 자, 이론 한번 10분 정도 한번 쭉 풀어보시고, 그리고 저랑 하는 거 맞춰보시고, 1번 갈까요? 1번. 자,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래요. 틀린 거,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첫 번째, 일정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 일정 시점. 맞죠? 그 다음,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이다? 당연하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순위, 이익요금. 맞네요. 답은 4번인데요. 답은 4번이고, 유동성이 적은 항목부터 배열해라. 이게 들렸죠? 유동성이 큰 항목. 유동성 배열법. 4번. 2번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걸 찾으래요.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순익. 여기서 미실현 보유순익은 평가이익이 있잖아요. 평가이익이나 손실, 평가손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기손익,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맞죠? 단기 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 단기 매도 중에 하나로. 맞죠? 더 맞는데요? 답은 4번인데. 지분증권, 주식, 그리고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무증권은 매도 가능증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채무증권, 지분증권과 만기 보유증권. 지분증권은 뭐예요 이거? 지분증권 주식이잖아요. 그리고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무증권, 이거 단기 매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단기 매매. 어쨌든 이상하죠? 틀렸죠? 단기 매매가 빠졌어요. 단기 매매. 채무 만기 보유도 분류되지 않는 거 단기도 있고, 여기 세 가지니까 단기 매도 만기 중에 단기가 빠졌어요. 단기 매매 증권. 와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겠죠? 요 말이 없어요. 매도 가는 증권이 아니라 이것도 빠졌어요. 됐고, 그 다음 사채는 계산은 안 나와도 이론은 잘 나옵니다. 틀린 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 맞죠? 그 아니죠. 이게 틀렸어요. 이거 함정을 이렇게 팝니다. 발행 금액에서가 아니라 액면가액에서, 액면금액에서죠.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 이렇게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답 나왔고요. 그리고 유효이자율법 적용하면 상가계획은 무조건 매기 증가. 할인이든 할증이든. 할인, 할증 상관없습니다. 할증 모두 증가합니다. 상가계획은 증가. 그리고 사채 발행 비용은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 발행가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할인 차금이 증가하거나 할증 차금이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게 뭔 소린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액면이자율보다 시장이자율이 작으면 시장이자율이 작아요. 액면이자율이 높아요. 그러면 결론은 할증 발행 맞는 거죠. 하여튼 말장난. 작으면 이런 것만 외우지 말고 뭐보다 뭐가 작으면인지 잘 봐야 돼요. 액면이자율보다 시장이자율이 더 작아. 그럼 시장이자율이 낮을 때는 할증 발행, 액면이자율 높을 때. 말장난 같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어요. 그 자리에서 현금 줬는데? 그럼 현금 배당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결의할 때 분계는 차변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 그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이고, 지급할 때 분계는 미지급 배당금이 없어지고 대변에 현금이나 예금, 현금이나 당조예금, 보통예금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아예 지급 결의를 하자마자 돈 준 거니까 결론은 차변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어쨌든 자본이죠. 자본의 감소와 현금이 바로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게 자본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 부채는 없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자산 어디 갔어요? 자산부터 나왔네? 자산 감소죠. 불변의 감소. 그럼 2번 아니면 4번. 그리고 부채는 아무 변동 없죠.
부채는 늘었다가 줄었다니까 부채 증가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부채는 없는 겁니다. 불변이고 자본 감소. 답이 2번이죠. 답이 2번. 5번 영업의 순이익. 영업의 수익에서 비용을 뺀 영업이익. 영업외이익. 이런 말이 없어. 영업외이익이 어딨어? 이상해. 이런 말이 어딨어. 이런 말이. 어쨌든 영업의 수익에서 영업의 비용 뺀 거래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이런 말이 어딨어? 이런 말이. 어쨌든 그냥 영업의 수익에서 영업의 비용을 뺀 거 구하라는데 급여 판관비, 기부금 영업의 비용, 감가상각비 판관비, 광고 선전비 판관비, 외환차익 영업의 수익,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 대손상각비 판관비, 접대비도 판관비, 손실은 영업의 비용. 이런 거 구분. 판관비는 끝나는 말이 여과된 비료죠. 비료 여과. 비료로 많이 끝나고 급여, 세금 가공가 이런 거고요. 그 다음 영업외 비용에는 이익, 이자 비용,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리고 무슨 손실, 차손 이런 게 있고, 영업외 수익은 영업외 수익은 따로 외울 게 없죠. 왜? 매출액 빼고는 다 영업외 수익이니까. 이 문제로 돌아와서 영업의 비용에는 그럼 기부금 30만원 플러스 외환 손실 어딨죠? 20만원 끝에 50만원이네? 50만원.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은 맨 위에부터 뭐 있지? 외환 차익 150만원에 이자 수익 40만원. 그리고 없는데요? 그럼 190. 참말로. 190. 그럼 물어본 건 영업의 수익에서 영업의 비용을 뺀 거니까 150에서 40을 빼야죠? 190에서 50을 빼야지. 190에서 50. 190에 50 빼면 140 이거죠. 희한하네. 이런 말. 영업이익이 아니에요.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관비 뺀 겁니다. 그 다음 원가액. 원가로 넘어가서 원가액에 가장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이제 가장 이게 왜 붙었지? 직접 재료비는 조업도에 비례해서 총원가 증가한다. 비례비, 변동비의 대표적인 거죠? 맞죠? 조업도가 무한히 증가할 때 단위당 고정비는 1에 가까워진다. 단위당 고정비는 1에 가까워진다. 틀렸죠? 1이 아니라 0이죠. 단가가 감소하는데 무한 데려가면 계속 감소할 테니까 언젠가는 0이 되겠죠. 2번. 일단 틀렸으니까 답이겠죠? 관련 범위 내 변동비는 조업도 증가함에 불구하고 단위당 원가 일정하다. 중요하죠. 이거는 정말 기본인데, 진짜 기본이죠. 총원가와 단위당 원가 단가할 때 고정비는 총원가가 일정, 단가는 감소하죠. 총원가 단가 감소하고 변동비는 총원가가 증가하죠. 비례하여. 고정비는 반비례죠. 조업도 증가함에 따라 단가는 감소되니까 반비례. 그 다음 단가는 일정. 이게 기본이죠.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 3번 조업도가 증가되면 고정비 요소에 한해서 단위당 원가 감소하고요. 단위당 변동비 이하로는 감소할 수 없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단위당 변동비가 얼마든지 그 이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단위당 감소되니까 더 감소되겠죠. 이것도 잘못되긴 했지만 가장 옳지 않은 거 이건 무조건 틀렸고, 이건 맞으니까 고정비로 인하여 단가 감소되는데 단위당 변동비야. 이거 맞나? 단위당 변동비보다 고정비가 재료에 가까워지면 더 내려갈 수도 있을 텐데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더 적을 수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그 다음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추적 가능성에 따른 직접비 간접비. 이거 쉬운 거잖아요. 1번. 이거는 고정비와 변동비는 조업도에 따라. 실제와 표준.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는 생산활동, 제품 생산과 관련 있냐 없냐 이런 거죠. 그럼 단계배부법으로 배부하는데 조립 부문에 배부될 보조 부문비 얼마냐? 조립부. 제조부가 뒤에 있네. 일로 올 걸 찾는 거죠. 일로 올 걸 찾는 거예요. 여기 조립부에 올 금액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할까요? 조립부에 올 걸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력 부문을 먼저 배부하래.
그럼 전력부 얘를 먼저 하래요. 배분전이 20만원이었죠? 20만원 가지고 제조부 두 군데 배부하는데 전력비가 먼저래요. 여기가 1순위, 여기가 2순위. 순서대로 하래요. 순서대로. 그럼 전력부를 먼저 하면 되죠. 전력부가 먼저입니다. 그럼 전력부 여기 20만원 있었던 걸 가지고 10대, 50대, 40으로 배부하는 거죠. 10대, 50대, 40이니까 10%면 2만원이 되죠. 그죠? 여기 50%면 10만원이 되고, 여기 40%면 8만원이 되죠. 요렇게 먼저 배부하라는 곳부터 먼저 배부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관리부 할 차례죠. 이제 관리부인데, 관리부는 중요한 게 있죠. 여기는 여기 20만원 있었으니까 20만원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고, 관리부가 중요합니다. 관리부는 원래 70만원이었어요. 70만원 있었는데 여기서 2만원이 추가되니까 결론은 72만원이 됩니다. 그죠? 관리부가 72만원이 돼요. 72만원에 10대, 30대, 60인데 중요한 건 이거는 없는 셈 치는 거죠. 이제는 없는 셈 치는 거죠. 왜? 전력부는 배부 끝났으니까. 1차 배부 끝났어요. 더 이상 배부하면 안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요거 두 가지니까 이건 없어진 거니까 요거 두 개. 30% 60%니까 이거는 90대 30. 여기는 퍼센트 무시하시고요. 90대 60이 되죠. 그러면은 72만원에 90에 30이니까 9, 8, 72, 83, 24에서 24만원. 이렇게 되죠. 24만원. 요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9, 8, 72, 8, 6, 48, 48만원인데 여기는 안 해도 되죠. 물어본 건 여기죠. 여기니까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니까 34만원이죠. 단계 배우법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어마무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요, 직접 배부법이면 여기 있는 거 둘 다 무시하고 50대 40, 30대 60으로 배부하면 되고, 만약에 상호 배부법이다. 상호 배부법일 때 만약에 전력 부문비를 만약에 X로 하고 그 다음 또 하나 관리 부문비 총액을 Y로 한다면 X 부문의 총원가와 Y 부문의 총원가를 세울 수 있어야죠. X 부문의 총원가는 자기한테 와 있던 20만원, 전력부 요거죠. 20만원이고 관리부에 10%가 오잖아요. 20만원 플러스 0.1 Y죠. Y 부문은 자기한테 와 있던 70만원에 X에 10%가 오죠. 그래서 70만원에 0.1 X가 오죠.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계산하면 아마 안 떨어지게 될 것 같은데, 계산 안 해도 좋으니까, 잠깐만요. 되나 안 되나? 거기까지는 안 나와요, 우리 시험. 세무에서도 그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7만원에 1이니까 0.01 안 떨어져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전력 부문의 총원가랑 관리 부문의 총원가를 세울 수 있는 요 XY, 요것만 할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더 할 거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정상 개별원가, 즉 예정원가라는 얘기죠. 예정원가. 예정 배부율이 노동시간당 5,000원이고 예정 시간은 220시간, 실제 시간은 200시간. 이때 실제 제조간접비가 120만원일 때 배부 차이가 얼마냐. 자, 이런 문제는 눈으로 보고 풀어도 물론 되겠지만 제조간접비 계정을 그려서 하는 게 제일 좋죠. 이유 불문하고 예정 얘기 나오면 머릿속에 제조간접비, 이거 왜 색깔이 왜 노래? 이 색깔로 할게요. 그럼 차변에 어쨌든 이유 불문 예정 얘기 나오면 신뢰합니다 생각을 했죠. 신뢰합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뭔지 모르는데 그럼 곤란합니다. 실제는 차변이고 예정은 대변. 그리고 이때 예정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억나요?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죠.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죠. 실제 조업도, 실제 작업시간이 200시간이고 예정 배부율은 위에 문제에서 5,000원 나와요. 그럼 100만원이네요. 100만원.
그리고 실제로 문제 120만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실제는 이미 써 있어. 그러니까 그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이 120만 원. 자, 그러면은 과대 가소 답 나왔죠. 실제가 커요. 예정이 적어. 그럼 이거는 과소. 예정을 먼저 하는 거죠. 예정을 먼저 하고 실제를 나중에 하는 거죠. 먼저 예정을 해놨던 게 적다 이거죠. 과소. 과소 배부 1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과소 배부 10만 원 어디 갔니? 1번. 있죠? 과소 배부 10만 원. 이런 거 10만 원까지 계산했는데 10만 원까지 계산했는데 실제 시간 200시간 맞나? 계산했는데 과소가 돼. 빼기도 못하네. 120하고 100이니까 20이죠. 과소 20 이게 아니고 요게 아니고 큰일 날 뻔했네. 이거죠. 환장하게 과소가 대 신경 쓰다가 숫자 빼기를 못하네. 120, 100 그죠? 요거 20만원 과소입니다. 20만원 과소인지 과대인지 진짜 여기서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20만원까지는 구했는데 과대를 쓰고 좀 곤란해요. 예정을 한 개, 미리 한 개, 크면 과대, 적으면 과소입니다. 적으면 과소. 큰일 날 뻔했네. 자, 저도 이거 많이 저희 시험 보러 가서 급하면요 과소가 돼 막 이거 안 그리고 풀면 헷갈립니다. 자, 그다음 공손. 공손은 불량품, 불합격품 이거죠. 틀린 걸 찾으래. 비정상 공소는 비효율적인 작업 조건. 비효율적. 예를 들어서 뭐 파업이라든가 아니면 정비불량 또는 뭐 직원이 작업 부주의 이런 것 등으로 발생하는 거죠. 비정상. 정상 공소는 여기 회피 불가능한 것으로 효율적인 작업 조건에서도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건 작업을 집중하고 부주의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회피 불가능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조원가에 산입하잖아요. 제조원가에 산입하자. 제조원가로 보자. 정상 공소는 제조원가, 비정상 공소는 회피 가능. 작업 부주의 안 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피할 수 있는 회피 가능한 영업의 비용 맞죠? 1, 2, 3번 다 맞네? 답은 4번인데요. 그죠? 정상 공소원가는 검사 시점을 통과한 양품에 배부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영업의 비용 이게 틀렸죠. 아까 우회했죠. 제조원가에 산입한다고요. 제조원가에 산입하는데 이것까지 하면 더 좋을 텐데 검사 시점을 통과한 양품에만 배부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면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검사 시점을 통과하였으면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같이 배분하게 되고, 만약에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못했으면 완성품에만 배분하게 됩니다. 이것까지 이걸 알고 있다면 훌륭한 거죠. 사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검사 시험을 통과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완성품과 기말에 같이 배분하는지 완성품에만 배분하는지 다릅니다. 검사 시점, 예를 들어 검사 시점이 50%다. 기말 완성도가 만약에 70%야. 검사 시점을 통과했어. 지나갔어. 그럼 같이 부담하는 거죠. 근데 검사 시점 50인데 기말은 30%다. 검사 시점 가지도 않았잖아요. 기말은 가지도 않았어. 완성품이 통과했으니까 통과한 거, 합격품 통과한 거에 대해서 배분한다. 이런 뜻이죠. 쉬운 거 아니죠. 어려운 겁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많고 부가세가 3문제, 소득세가 2문제. 세법은 원래는 전산세무회계 이 세법을 다 맞추기는 사실 쉽지 않죠. 우리 실무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이론적인 건 너무 깊게 잘 안 들어가니까 제일 좋은 건 세무회계 상급 요걸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어쨌든 최대한 열심히 반복해서 보세요. 부가세법상 재화 용역으로 보지 않는 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 보지 않는 조세물납, 이거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세금을 내는데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 그거를 공급으로 보면 거기에 또 세금을 또 떼는다는 얘기죠. 세금 안 되죠. 답이네. 다행이네. 쉬운 거 나왔네. 1번 답이고요. 재화 공급 아니죠. 폐업할 때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남아있는 재와 폐 없이 잔존재와 간주공급. 간주공급에 자계사폐 있죠.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 폐 없이 잔존재와 그 이거죠. 폐 없이 잔존재와 그 다음 사업자가 당초 매입세액에 공제된 재화나 등을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의 사용, 자계사폐, 폐. 그 다음 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건 공급으로 봅니다.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 틀린 걸 찾으래. 틀린 거. 원양업, 위탁판매, 원양업이나 위탁판매 수출은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 이거까지 보기에는 사실은 힘들죠. 힘든데 어쨌든 이 말은 맞아요. 원양업이나 위탁판매 수출은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고 위탁가공 이건 가공이죠. 가공해서 판매하는 거죠. 가공해서 판매, 위탁가공 무역 방식일 때는 공급이 확정될 때가 아니라 인도될 때, 외국에서 해당 재화를 인도할 때예요. 해당 재화 그리고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외국 인도 수출, 외국에서 해당 재화 인도 이거 똑같은 거죠. 외국에서 이거 같은 겁니다.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선적일 또는 기적일. 그 다음 부가세법상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따른 발행 세액공제는 개인만 되는 거죠. 아닌가요? 맞죠? 자, 여기 있네. 법인은 될 수 없어요. 법인은 없어요. 개인만 되는 거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 음수업, 음식 숙박, 음수업 하는 간이가세자의 경우 2.6%. 일반 업종은 1.3%입니다. 1.3인데 얘들은 2.6이니까 2배로 해주는 거예요. 2배. 일반은 1.3. 간이가세자, 음수업 간이가세자는 2.6. 일반은 1.3. 기억하세요? 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액 공제는 과세기간별 한돈 500이다. 500만원은 맞죠? 500만원은 맞는데 과세기간별이 아니고 연이죠. 연간 1년에 500 1년에 500입니다. 연간. 그리고 여기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10억원 개인사업자 기본적으로 10억은 이제 영세 일반 작은 기업에서 혜택을 준다는 이거죠. 그 다음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틀린 것은 부가세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지죠.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부가세는 1기와 2기. 예정 확정이 있지만 어쨌든 1기와 2기입니다. 소득세는 중요하죠. 1월부터 12월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에요. 맞죠? 단 예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사망한 경우와 외국 출국한 경우죠. 사망했을 때는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맞죠? 그리고 신규 사업자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부가세는 있죠.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렇게 있는데 신규 사업자 이런 규정 없습니다. 1월부터 12월이에요. 1월부터 12월. 자, 국외로 이전 출국한 날까지. 아까 예외가 두 가지. 사망과 출국.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망과 출국 예외고 나머지는 무조건 1월부터 12월. 이건 그래도 쉽네요. 그 다음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거. 프리랜서 저술가 등이 제공하는 50만원의 인적 용역 원천징수합니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합니다. 20만원 원래 제대로 하자면은 일용근로자는 뭐 이런 거 있죠. 일용근로자 2번을 예를 들자면 여기 2번을 예를 들자면 일용근로 20만원이면 일단 여기서 20만원에서 소득공제를
소득공제로 10만원을 일단 하루 10만원을 까죠. 그럼 소득금액은 10만원이죠. 거기에다가 6% 최저 6%의 세금을 계산하죠. 6% 그럼 6천원, 그죠? 근데 거기서 세액공제를 해주죠. 이거는 소득공제고 이거는 소득공제로 10만원을 까고 여기서 세액공제를 55%씩이나 55%는 6530 3,300원을 깝니다. 그럼 2,700원의 세금을 내는 거. 이때 여기서 하루 1,000원 이하는 부징수 하죠. 부징수. 어쨌든 그래도 원천징수 해야죠. 그래서 엄밀하게는 1,000원 이하까지 계산한다면 이것까지 한다면 이게 약 13만 6천 얼마인가 이렇게 돼요. 20만원이면 어쨌든 원천징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루 단위 1,000원 이하는 그렇고 일정 기간으로 해서 1,000원 넘으면 원천징수 해요. 어째 20만원이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받는 이자 소득은 무조건 원천징수죠. 볼 것도 없어요. 1, 2, 3번 다 원천징수 하네. 뇌물인데 뇌물로서 적발된 기타 소득, 뇌물, 알선, 수재, 배임, 수재 이런 것들은 원천징수 없지요. 뇌물인데 원천징수하고 주나? 없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그래도 이번 회차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가끔가다 너무 구석진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히 잘 찍어줘야죠. 그래서 실무 프로그램 열렸으면 답안 작성 여기다가 지금 1번 찍은 거 이거 찍고요. 그거 아시나? 만약에 내가 알고 푸른 게 이거밖에 없어요. 6개밖에. 그럼 나머지는 번호 제일 안 나온 걸로 그냥 한 줄로 찍어요. 무조건. 1번도 하나밖에 없고 4번도 하나밖에 없네. 그냥 무조건 1번 찍어 그럼. 번호가 제일 안 나온 걸로 찍으면 어쨌든 한두 개는 더 맞아요. 무조건 두세 개는 더 맞아요. 줄 세워 이렇게. 번호 제일 안 나온 걸로 줄 세워요. 끝났으면 닫기. 확인. 그리고 감독관한테 내고 나갈 때는 답안 저장. 누르면 뭐라고 뜨죠? 여기는 이렇게 떠요. CA 했대. 왜? USB 안 꽂았으니까. 근데 시험 볼 때는 USB 꽂으니까 이렇게 하고 닫고 나가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 한두 번만 해보면 되는 거니까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자 드디어 1단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 마치도록 하고 다른 회차는 따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